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오늘부터 추석 연휴 기성행렬이 이어집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 추석 연휴 하루 교통량은 지난해 대비 전국은 1%, 수도권은 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휴일까지 있는 긴 연휴라 교통량이 분산돼서 예상보다 증가량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명절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넉 달여 전 세월호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의 추석은 명절이 아닙니다. MBC 해직 기자 이상호 기자가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합니다. 이상호 기자의 작품은 현재 진행형인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이상호 감독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9월 5일 금요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아이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9월 5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국일보 일면이 좀 주목됩니다. 예. 미국의 9.11 진상조사 유가족이 해냈다. 예. 테러 발생 직후만 하더라도 진상조사 기구가 생길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예. 9.11 이후 5개월 동안 미국 의회는 무시했고요. 미국 연방수사국 FBI 내부의 자체 조사마저 은폐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9.11 직후에 대테러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국론 분열을 원치 않는, 적전 분열을 원치 않는 미국 여론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유족들은 강력한 권한을 갖는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유족들은 정치적이며 과격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집단이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 관철했습니다. 끊임없이 여론을 설득한 덕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14개월 뒤에 위원장은 내가 지명한다는 조건을 달고 허락했습니다. 정말 허락하기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들끓는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전면적인 수사권은 배제됐지만 필요한 사람을 불러낼 수 있는 소환권이 주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환권은 3차례 행사됐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유족들이 진상조사기구 요청해서 네. 구성돼서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나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 진상조사 기구는 자칫 묻힐 뻔했던 다수의 진실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9.11 테러 이전에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심상치 않은 동향에 대한 정보를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자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정보 보고가 있었지만 예. 이를 묵살했다는 거지요. 사고 직후에 워싱턴으로 돌아와야 할 조지 부시 대통령 전용기가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을 향하다가 갑자기 기수를 돌려서 전시 미군 지휘소인 네브래스카 지하 벙커로 날아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진실은 바로 유족의 울분 섞인 눈물과 좌절하지 않는 열의로 가능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분들 힘내시라고 이 기사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국일보 1면에 나왔는데요. 조선일보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 막말 폭력에 멍드는 국격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공론의 대화의 장에서 막말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일보의 우려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조선일보의 핀트는 바로 세월호 유족 김영호 씨의 발언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했다 이거죠? 예. 물론 조선일보는 보수단체의 막말도 슬쩍 인용하지만 초점은 김영호 씨 그리고 야권 인사 또는 정권 비판 인사입니다. 여기에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기사가 성립될 수 없겠죠. 예. 저도 거론이 됐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공론회장에서 퇴출되기는커녕 특정 집단에서 열렬히 환호받고 할 말을 했다. 용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칭찬받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국격을 걱정했습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지난 총선에 출마한 낙곰수 김용민 씨 사례처럼 요즘 정치권은 국민들 앞에 겸손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보다 오히려 막말하는 사람을 골라서 공천 주는 경향까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꾸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막말을 잘해서 공천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관용 전 의장 지난 2006년 서울역 앞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부터 2억 원의 정치자금을 아들을 통해서 건네받고 또 2006년 7월에는 부산의 한 호텔에서 $10,000를 받은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죠. 박관용 전 의장은 뇌물을 잘 받아서 그렇게 국회의장이 되셨나? 저는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다. 예. 묻지 않았지만 사실상 물은 거나 마찬가지군요. 예. 조선일보 기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신문 기사 같긴 한데요. 동아일보 1면입니다. 예. 그 일본 산케이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고 당시에 7시간 행적 관련해서 기사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해당 특파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는데 네. 이게 일보가 이제 조선일보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검찰이 그 기자를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인용한 것이 증권가 정보지 그리고 조선일보 그 칼럼 아니었습니까? 예. 최보식 정치 선임 기자. 예. 원문이 있는데 원문을 쓴 사람은 배제하고 그걸 베껴 쓴 사람을 지금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기소하고 곧 처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죠.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이 결성됐다라고 말이죠. 예. 그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이 최근에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 기자에게 서면 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보식 기자는 조선일보 7월 18일자 기명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서 증권가 정보지를 출처로 해서 세간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풍문 속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은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 이렇게 적었지요. 예. 자, 그런 최보식 기자에게 검찰은 칼럼 내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쓴 것인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케이 지국장은 검찰 출두 조사, 조선일보는 서면 조사,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최보식 기자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합니다. 미리부터 솜방망이를 드니 이게 뭐 기대할 게 없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법도 합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고 하는 보수단체에서 이 최보식 기자를 고발하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글쎄 말입니다. 예. 자기 편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예. 시시콜콜한 트위터 글 몇 마디, 그것도 어떤 사실관계 왜곡도 아니고 의견조차도 이걸 고발하기 바쁜 보수단체들. 어찌 대통령이 이렇게 국제적 누를 끼친 이 칼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예. 네, KB금융회장하고 은행장 당국이 중징계를 내렸죠. 예,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지주 이명록 회장과 이 금융지주의 주역사인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에게 모두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가 경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예. 최수연 원장이 뒤집은 겁니다. 이건 뭐 결국 알아서 물러나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건데요. 최수연 원장은 이명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을 중징계하는 이유로 주 전산기 교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서도 감독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국민은행의 건전한 운영에 해를 끼쳤다. 뭐 이 점을 들었습니다. 예. 어제 금융감독원의 이 중징계 조치 발표가 있고 나서 이 행장은 즉각 사임 의사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임 회장은 뭐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죠. 예, 이걸 한국일보가 오면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이건호 행장의 신속한 대처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데 우선 이건호 행장이 염치를 알고 어떤 정의감 차원에서 이렇게 즉각 사퇴 의사를 밝힌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건호 행장과 금융당국 간의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예. 금융감독원이 제재의 타겟으로 삼은 이명록 회장만 중징계를 내릴 수 없어서 이건호 행장에게 함께 중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야 너도 같이 그만둬 대신에 다음 자리 알아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공개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건호 행장 측이 제기해온 문제들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이명록 회장의 선택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 개별 은행과 다르게 금융지주사 임원의 중징계는 그 최종 결정을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예. 이명록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지요. 금융위원회 최종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금융위원회 안에서는 뭐 사안을 볼 때 이거 갖고 중징계를 내리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승산이 있어 보여서 그런지 일단 금융위원회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로서는 상당히 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금융권 소식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환은행이 요즘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한겨레 8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으로 긴장감이 높아지는 금융권 아닙니까? 후진적인 노무관리 행태까지 본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외환은행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이렇게 한겨레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외환은행 노조원 총회를 둘러싸고 사측이 적극적인 방해를 했다. 이런 주장을 노조가 제기했다는 겁니다. 노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쪽이 임산부까지 퇴근을 막았다. 이런 퇴근 늦추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총회 날짜에 임박해서는 밀착 감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총회 전날에는 일부 지점에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까지 직원들을 퇴근시키지 않은 일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본점 직원들에게는 총회 당일 아침 7시 반까지 전원 출근하라는 그런 통보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점의 한 직원은 점심시간에는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아서 도시락으로 때우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부산, 울산에서는 총회 참석을 위해 직원들이 탄 버스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웃음만 나오는데 아니 이거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예,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지는데요. 네. 예, 외환은행 노조 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는 뭐 명확한 것 같은데 예.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판단할지는. 예. 예. 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보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와 함께
부채 경고음도 함께 켜지고 있다. 한겨레가 그 부분을 짚었군요. 예, 오늘 일면에서 짚었습니다. 9일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뒤에 서울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하루 만에 2천만 원씩 뛰어오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 살지 말지 고민하던 수요자들은 시장 분위기가 매수자 우위에서 하루아침에 매도자 우위로 바뀌니까 깜짝 놀라면서 집 살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한 데 이어서 지난 9월 1일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주택 소유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요. 두 대책 모두 부동산 업계의 기대마저 뛰어넘는 그런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정부 부양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짝 상승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예. 가계소득은 제자리인데 부채를 들려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거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출산율 저하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걸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가고 있는 길 이거 신용카드 대란 발생했을 때 또 부동산 법을 꺼졌을 때 그때와 판박이 상황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죠?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8면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최경환 경제팀이 추석을 앞두고 잇따라 발표한 규제 완화 조치가 10년 전 부동산 법을 거품을 불러왔을 때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서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진 경제 침체를 탈출해야 한다면서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만 놓고 보지요. 외환위기 직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니까 1998년 정부는 분양가를 자율화했습니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고요. 분양권 전매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1999년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줬고 민영 청약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2000년에는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했고요. 2001년에는 전월세를 빌리는 서민보증금 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 사업자를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2003년부터 부동산은 폭등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던 겁니다. 예. 이걸 알면서도 그랬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예. 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자사고 폐지,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14곳의 선행학습 정도가 이들 학교 모두를 지정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전임 교육감은 도대체 뭘 했길래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을까? 당시 보니까 말이죠. 문용린 전 교육감이 진행한 1차 평가에서는 선행학습 방지 노력 항목의 배점이 4점 만점이었다고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걸 6점으로 올리고요. 다시 이제 상세하게 종합평가를 진행했는데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우신, 이대 부속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등 8개 학교가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이제 바꾸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서울 지역 25개 자사고 교장들은 성명을 내서 짜맞추기식 재평가로 이루어진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는 위법하다.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반발했다고 하는데 전교조는 이번 자사고 평가 결과는 시민들의 기대를 채우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폐지 당위성뿐 아니라 지정 취소 사유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8개 학교만 지정 취소한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어제 발표를 놓고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내 사건 사고 끊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문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국민일보 8면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1일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공사 57기 최모 대위 29살인데요. 이 최모 대위에 대해서 유가족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외삼촌과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일보가요. 최모 대위의 정수리에 1cm 정도의 상처가 나 있었고 양쪽 귀 뒤로 피가 흘러간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내 독신자 숙소에서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당시 목을 매 숨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지켜본 가운데 군이 실시한 현장 감식에서 5평 남짓한 방바닥에는 피를 닦은 흔적이 여럿 발견됐다고 합니다. 방 안쪽에 넘어져 있던 선풍기와 창문 블라인드, 떨어져 나간 옷장문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장실 변기에는 피를 닦은 휴지와 핏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군은 최모 대위의 사인을 자살로 추정한다 이렇게 밝혔지만은 외아들인 최모 대위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는 추석 선물용 홍삼 세트 2박스가 있었고요. 평소 대인관계도 원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 이런 대외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고 서울을 오가며 중국어를 배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분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석연치 않은 여러 타살 흔적이 발견된 점, 유가족은 자살로 규정하려는 군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예. 공기업 비리 관련 소식입니다. 한전 간부가 공채 합격 대가로 2,500만 원을 받고 예. 또 부하 직원한테는 승진 대가로 9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예, 동아일보 15면인데요. 한전의 현모 본부장은 한전 감사 인사부문 고위직과 함께 지역본부장으로 승진한 후배로부터 310만 원어치 술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1년 1월 처장으로 근무할 때는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한 직원의 조카를 합격시켜주고 2,500만 원을 누나 명의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해의 그 한전 신입 공채 경쟁률이 198대 1이었습니다. 예. 인사철 때마다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현모 씨는 2012년 12월 부하 직원인 박모 씨를 지역지사장으로 승진시킨 대가로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현모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구조적인 빚이라는 겁니다. 전보 인사를 원하는 직원들은 통상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현모 씨 차명 계좌로 보냈다는 거죠. 과연 이 현모 씨만의 사례가 현모 씨만의 사례인지 이거 의지를 갖고 좀 더 파헤쳐 보면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로 발견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예. 경찰 관계자는요. 한전 내부에서는 승진 900만 원, 전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등 이렇게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공정 가격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정 가격인지는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죠, 사실은. 예, 공정 가격이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어제 굴욕의 두 남자. 이 실형은 오마이뉴스 보도에서 인용합니다.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항소해야죠. 항소 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 전혀 예상 못했죠. 만약에 고의적이라 그러면 지금 수 있죠. 고의적이라 그러면. 근데 고의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초 변희재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두 곳에서 김광진 의원을 공격하는 허위 보도를 냈고 변 대표는 이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확대 재생산했다가 김 의원에 의해 고소됐습니다. 재판부가 읽는 거 보니까 하여튼 고의성이 있다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국회의원 상대로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고의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비방을 합니까? 글쎄요, 이런 정도 실수 가지고 징역형을 받는다면은 뭐 저도 사실 뭐 소송 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소에서 최소한의 고의성 부분,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거짓 기사 쓰지는 않았다, 우리 기자가. 그거는 입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변 대표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화당이 실험 단식을 제안을 했고 김장훈 씨가 유가족들을 위해서 동조 실험 단식을 역제안했습니다. 9월 4일 오후 2시에 무기한 무섭치 단식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약속이고 저희들은 그 약속을 지키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김장훈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세월호 유가족이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 선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세월호 단식 실체규명 실험 단식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오늘 소금을 맞았습니다. 신동욱 총재는 실험 단식이 단식 의혹을 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단식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은 물론 길거리에서 대통령의 제부가 소금을 맞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에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에서 대북 제재 조치죠. 이른바 524 조치. 이거 좀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 524 조치, 이는 이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만든 일종의 대북 제재 정책입니다. 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또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또 대북 지원 사업 원천 보류 등이 뼈대인데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 현 경색 국면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새정치연합 등 야당이 아닌 여당이 먼저 이 524 조치 완화나 수정, 물론 야당은 줄곧 주장해왔습니다만은요. 예. 여당이 적극적으로 524 조치 완화나 수정, 나아가 해제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태호 의원은 이 남북 관계가 물꼬를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다. 이렇게 전제한 다음에 정부는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524 조치가 유지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산가족이 아파하고 분단의 고착화로 통일의 기회가 없어지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이제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전향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본인도 이 이슈가 만만치 않은 소재라는 걸 아는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감히 말씀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이 김태호 의원의 얘기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대통령이 연초에 통일 대박론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통일 기반에 대한 의지가 강했으나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전된 상황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후에는 김무성 대표도 가세를 했습니다. 이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 파견이 불발된 점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참 무능하다, 통 크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 김태호 의원과 사전에 조율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인재 의원도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인재 의원은 이 524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다. 천안함이나 관광객 피살 등 도발에 대응해 응징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 제재를 위해 만든 정책인데 지금은 상황이 모든 게 달라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을 변화시키겠다. 통일을 기다리지 않고 만들어가겠다는 과거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대북정책 목표와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 다 막아버리며 지금도 응징 정책을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이 524 조치 좀 완화하자 이런 얘기 사실 김태우 의원이나 이인재 의원에 앞서 얘기한 새누리당 의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인데 대표적인 친박근혜계 의원이죠. 지난달 말에 남북 간 경제 격차가 40대 1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북 관계를 이끌어야 할 때가 왔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당 내 관련 상임위 수장이 524 조치 해제를 거론하고요. 이에 대해서 당내 최고 지도부 인사들이 지원 사격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는 않아 보이고요. 예.
만약에 세월호 특별법 문제 같은 굵직한 시국 현안이 없었다면 아마 이 문제가 커다란 이슈나 의제로 자리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오이사 조치 완화 또는 해제하자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 어떤 정치적으로 좀 배경이 있을 법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극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 당청 내지는 당정의 입장이 매우 묵직하게 충돌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가 있는 게 유기준 의원이 앞서 언급한 오이사 해제 발언을 한 뒤에 이 통일부가 당시에 곧장 입장을 밝혔었는데 예. 오이사 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통 이 통일부는 대통령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기관 중에 한 곳으로 이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 의미에서 정부의 대통령의 곧 의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은 새누리당 내부의 이런 목소리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대북 기조와도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기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초지 일관, 선 북태도 변화, 후 관계 정상화 검토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박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북한의 가시적인 변화 제스처는 아직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기준 의원이나 김태호, 이인재 최고위원, 김무성 대표 등의 이딴 언급은 박 대통령을 향해서 그간의 대북 기조를 근본적으로 뒤엎을 것을 요구하는 셈이라서도 주목이 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관련 상임위 정책 실무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크게 두 갈래로 반응이 나뉩니다. 우선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이사 조치라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대북 절대기조나 마찬가지인 6.15 선언, 14선언 등의 정상적 이행을 가로막는 가장 가시적인 장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6.15나 14가 헌법이라면 5.24 같은 거는 그 헌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는 일종의 특별법 같은 존재나 다름이 없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예. 5.24 조치가 그만큼 커다란 걸림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크게 흥분하거나 반색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라는 반응은 대체로 공통적이었습니다. 예. 다른 시각의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새누리당의 내부 목소리,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구상을 뒷받침하는 좀 지극히 금전적 접근 아니냐. 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새누리당이 결과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남북의 정치적, 군사적 화해나 평화 확립 같은 이 전통적 취지에서 비롯된 건 아닐 것이란 분석입니다. 5.24 조치 해제로 인해 발생할 가시적 경제 효과를 등에 업고 어떻게든 지표를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수 확보하겠다고 교통 단속을 갑자기 강화하는 것과 비슷한 취지다 이런 겁니다. 예. 이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자칫 부작용만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등에서 이 5.24 해제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를 청와대에 여러 차례 올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결국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5.24 조치 해제하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네. 이 말에 뭐 귀가 솔깃해지면 생각을 네. 해볼 문제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야권의 호남 지역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남 인사차별 해소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촉구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 이 야권의 호남 지역 주요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호남 출신에 대한 인사차별을 없애달라 이렇게 공개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 미래 포럼이라는 지역 단체가 있는데 이 포럼이 어제 간담회를 열고 윤장현 시장 등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핵심인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겁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호남 출신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 사회 각 분야의 인사차별 해소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정중히 요구한다. 인터넷 등에서 자행되는 지역 차별과 사회 갈등 조장 행위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예. 뭐 야권 인사들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 얘기는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이 먼저 했던 얘기 아닌가요? 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전남 순천 곡성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26년 만에 지난 재보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뒤로 이정현 의원이 보이는 행보를 고려하면 야권, 특히 새정치연합이 정말로 마음을 놔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야권의 그 누구보다 더 크게 호남차별 해소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정현 의원입니다. 이정현 의원은 어제 야권 인사들이 공동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새누리당 아침 회의에서 지역 인재들이 많은 소외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이유로 들어서 불리하게 하거나 배제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 뭐 의도적으로 그러는 일이야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해서 발탁하는 인사를 해주시길 공개석상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아예 이날 오후에 광주시청에서 호남 당정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의원한테 힘이 많이 실리고 있는데 사실 이정현 의원은 재보선에서 당선된 직후에 몇 차례 매우 강한 어조로 호남 차별 철폐를 얘기했습니다. 만약 보직 승진해서 호남 편중이나 편파를 유달리하는 장관이나 국영기업체 사장 이름이 제 귀에 들어오면 보좌진을 총동원해서 조사할 것이다. 그 사람이 물러날 때까지 싸우겠다. 이런 말이 대표적입니다. 예. 새누리당의 분위기로 볼 때 내뱉기 쉬운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전남 순천 곡성 지역 민원은 해당 지역구를 야권이 갖고 있을 때부터 이정현한테 더 많이 접수됐다. 이런 말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등 야권이 투지를 발휘하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호남의 정치 지형 어떻게 더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호남 차별 인사의 그 핵심에 청와대가 있다면 이정현 의원이 과연 청와대까지 보좌관 다 동원해서 조사할 수 있을지는 또 의문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가 정치권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2분 안에 어제 방송한 뉴스K를 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분 뉴스K입니다. 네,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14일째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참고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추석에도 그 이후에도 언제까지라도 여기 청운동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때까지 끝까지 참고 버티겠습니다. 뉴스타파가 가족 되찾기에 동의를 얻어 CCTV 영상을 분석했고 영상과 실제 시간이 15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간 차이는 세월호 안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 시간과의 비교 등을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수정된 시간으로 보면 세월호 CCTV가 꺼진 시간은 세월호가 급 변침했던 시간과 일치해 급 변침으로 인해 장비가 굴러 떨어지면서 전원이 분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다 양보했고 한 발만 더 양보하면 벼락 밑으로 떨어진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수장인 김무성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김무성 대표가 한 말 중 지켜진 것이 없다며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 방탄국회는 없다, 세월호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공언들을 열거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국회 본업인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른바 민생 이벤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구속 수감된 의원과 6월 이후에 등원한 의원들을 제외하고 뉴스K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분석해봤습니다. 출석률, 법안 발의 실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누리당이 꼴찌였습니다. 새누리당이 84.5%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의당이 88.7%로 출석률이 가장 높았고 통합진보당이 87.8%, 새정치민주연합 87.7%의 순이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 최하위 30명 중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이 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인 이주영 의원과 문대성, 하태경 의원 등은 본회의 출석률 최하위 그룹에도 포함된 의원들입니다. 나머지는 새정치민주연합 8명, 정의당 1명이었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 건수도 비교해봤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1인당 법안 대표 발의 건수는 27.9건이었습니다.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 10건 이상 낮은 성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주요 상영작을 공개했습니다. 상영작은 79개 나라 314편이라고 하는데요. 눈길을 끄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영화로 가장 먼저 완성된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입니다. 오늘 그 감독과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감독의 이름이 이상호입니다. 공안검사에도 이상호가 있고요. 개그맨 또 축구선수 중에도 이상호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다이빙벨 감독은 MBC 해직 기자이면서 현재 고발 뉴스를 이끌고 있는 이상호 기자입니다. 이상호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이 감독님 나와 계십니까? 아, 무슨 감독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조 국장님. 예. 이렇게 이 당대 아침 라디오 중에서 최강 가장 잘 나가는 이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서로 너무 좀 띄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네네. 궁금은 했습니다. 사실 네. 그 세월호 관련 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간간히 뵀었는데 예. 그 사이에 또 이런 작품을 준비하신 겁니까? 사실 간단하게 물으시니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사실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광화문에서 40일 넘는 단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인들과 많은 사회 명망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으면, 제대로 되는 나라 같으면, 그 연일 공중파에 와서 중계차를 최소한 타야 되죠. 예. 그리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텐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TV의 설립 정신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회 공동체를 위한 함께 가는 그런 아이디어, 이른바 아젠다를 설정해 줄 수 있는 매체가 없잖아요. 사실상 전무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 매체들이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부터 생각했던 게 영화 쪽이었어요. 영화 쪽은 물론 자본에 상당히 이미 넘어가 있고 정부 통제가 여전하지만, 예. 그래도 해외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나름대로 또 대한 독립 영화 체계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준비를 해 오다가 이제 세월호 참사 현장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것도조차 지금 언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언론 고유의 그 선택과 배제 중에 그 배제라는 기제를 통해서 세월호 잊혀지기 만들기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뭔가 타임캡슐 미사일을 준비해 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계속 찍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맞춰서 이렇게 출품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영화 제목이 다이빙벨인데요. 특별히 이 제목을 다이빙벨이라고 설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이빙벨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호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팽목항 사고 직후에도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다큐멘터리스트들이 카메라를 돌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세월호 145m 배도 크고 넓지만 이게 한 프로그램, 한 영화가 접근하기 너무나 큰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피해자 가족 문제만 다뤄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많은 영화가 나와야 되고, 또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또는 학살 이런 얘기만 해도 지속적으로 아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카메라를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일단 급한 마음에 세월호 영화에 일단 물꼬를 터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집중을 하면 빠른 시간에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다이빙벨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다이빙벨 취재를 거의 뭐 다른 매체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주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세월호 문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오브제구나. 이를테면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가 아이들을 하나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예. 그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부재의 문제도 있고 사고 경위와 온갖 이른바 의혹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다이빙벨이라고 한 사안에 일단 좀 선착을 해보자. 그래서 영화 구조가 세월호 전반적인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이빙벨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다이빙벨 관련해서는 주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좀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거 유가족들에게 헛된 희망만 심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었고요. 네. 또 알파 잠수공사인가요? 그 이종인 대표도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커지기도 했었는데 네. 이상호 기자 그리고 이상호 감독이 보시기에 이 다이빙벨 실상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금 깨끗하게 진실이 드러난 게 하나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다이빙벨 사안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세월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부분은 완결성 있게 취재를 해보자는 측면으로 다이빙벨을 취재를 했는데 다이빙벨의 본말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저런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다양한 생각들 저희 주변에서도 이를테면 한겨레 신문도 지금 다이빙벨에 대해서 오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적어도 그 논란에 대해서 피폭됐던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영화를 보시면 답을 얻게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번 영화 통해서 혹시 그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좀 처음 공개되는 진실이랄까 이런 게 좀 있는지요? 지금 세월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파편적 진실이 중요하죠. 물론 그런 파편을 통해서 비록 깨졌지만 전체적인 진실의 모자이크 윤곽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하나라도 제대로 된 그 복원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문제는 사실상 저도 현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그 사건이 없으면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료들을 통제하고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진실, 파편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지금 많이 피로해들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많은 그 거짓된 언론 보도 때문에 오해도 많이 좀 씻겨 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세월호 참사 직후에 가졌던 우리의 순수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아픔, 그 세월호 사고 직후로 우리들을 다시 데려가서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나. 물론 뭐 소소한 뭐 미공개된 그림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내부 시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몰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감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하튼 뭐 이 세월호 사태나 다이빙벨에 대해서 제법 아시는 분 또는 전혀 몰랐던 분 모두에게 나름대로 뭔가 좀 의미와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객들 많이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좀 기자들도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서 안 쓴다는 거죠. 예, 지금 이를테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영화가 지금 불행하게도 하나뿐이거든요. 예. 세월호가 이를테면 정말 올해 가장 큰 우리 국민적인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해야 되는 영화제에서 많은 작품을 시기적인 한계 때문에 상영할 수 없었는데 그나마 이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하나 올라왔으면 그것도 초청작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뭐 우리 조 국장님 오랫동안 뭐 기자 생활 하신 분이지만 뭐 이거 단신이라도 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 기사라도요.
근데 의도적으로 기사들을 안 쓰더라고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후에 사실 우리 국민TV 조국장님께서 처음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인터뷰 전에 좀 준비하려고 검색해봤는데 정말 오마이뉴스 기사밖에 못 봤습니다. 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정말 그나마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쪽에서는 이제 체면 취재는 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여하튼 이 영화를 출발점으로 해서 지금 뭐 광화문 광장에 가보시면 영화인들 많이 단식하고 계시거든요. 보다 좀 많은 후속 세월호 관련된 우리 아픔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기자분들이나 우리 시민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종의 국민들의 피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언론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예. 진도 현장에서도 기성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많이 반성을 했다고 기자협회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전 후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기자들이 이제 취재나 제작 현업에서 기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싸워야죠, 매일매일.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게 대단히 그 취재 현업에서 볼 때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편집권, 면을 뭐 배당하고 큐시트를 작성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사측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조 국장님도 어떤 그 사측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뭐 싸우시다가 이렇게 해직된 상태시긴 하지만 여하튼 기자 개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너무 크고 실제적으로 싸움을 이겨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언론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좀 보수화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를테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사실 신문이 노골적으로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모두를 좋아하시겠습니다만 김재동 씨, 코미디언 김재동 씨가 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유족들 앞에서 스탠딩 코미디를 했어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예. 근데 그거 보면은 과거에 이제 아기 송아지를 동네에서 내다 팔면 어미소가 밤새도록 며칠 밤낮을 운답니다. 하물며 아기 소를 잃은 어미소라도 그렇게 울면은 너 왜 이렇게 우냐고 때리거나 욕하지 않고 한 말 없이 와서 새죽을 끓여주고 뭐 먹을 거를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갖다 줬다고 그래요. 예. 어미소의 아픔에 대해서도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인간적으로 괴로워했는데 사람 아이들이 죽었고 그 어미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사실상 매도하고 매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땅에서 수장하고 바다에서 수장하고 땅에서 다시 매장하는 이런 세태 전면에 언론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답답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TV나 국민TV 라디오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 한 1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그 신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9일이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기일로 잡혀 있더라고요. 네네. 예. 내일이 이제 해지 600일째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1059일째인데 예,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만은. 고생하십니다. MBC에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재수없게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MBC 너무 사랑해서 들어갔고 다른 거 제가 뭐 능력은 떨어지지만 MBC 직원들 중에 줄 세워놓고 누가 더 MBC를 제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가 1등할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MBC가 이렇게 추락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정말 사랑하는 애인을 뺏긴 것 같고 그런데 그 집에서 다시 와서 거들의 일이라도 해라 그러면 당연히 좀 달려가서 옛날처럼 MBC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일할 거고 만약 그 일을 방해한다면 또 싸울 거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쫓겨난다면 또 해직될 거고 영화 개봉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선배.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네. 예, 뉴스반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으시고 저는 9월 10일 아침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